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박원곤 한동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과 의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와 시진핑, 두 스트롱맨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이번 회담 상당히 큰 화제가 됐는데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가지를 관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예. 첫째는 트럼프도 그 개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네. 꼭 무슨 사자 이 꽃피 풀어놓은 것처럼 그럼 좀 강한 개성의 소유자고 예. 시진핑도 그 뱀 중에 왜 아나콘다라고 있잖아요. 예. 예. 또 한숨 상당히 속을 큰- 알 길이 없는 네. 이 두 참 거물급이라 할까 만내는데 누가 과연 기싸움에서 이기느냐. 하도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예. 그게 관심거리였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 생존과 직결돼 있는 북핵 문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그 합의를 보느냐. 그 두 가지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예. 네, 개성이 가는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북핵 문제 여기에 관심을 두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보셨어요? 예, 트럼프나 시진핑 주석이나 지금 다 국내적으로 입장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서 대통령이 원래 미국에 취임하면은 100일을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기간이라고 해갖고 사실 미 의회도 그렇고 언론도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가장 지지율이 낮은 역대 대통령으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이제 강박적인 처지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시진핑 주석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지금 올 가을에 이제 제2기 시진핑 주석의 제2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트럼프라는 우리 송 소장님 말씀하신 전무후무한 그런 미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또 사실은 중국이 조금 수세적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이 양측에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담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가 돼서 이번 회담에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얘기 나왔던 게 이번 정상회담을 세계의 회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또 수식어에 맞지 않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어찌됐든 회담 이후에 공동 성명도 없었고요. 특별한 기자회견도 없다 보니까 이를 두고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례적인 거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 국제 정상 간의 회담이라는 게 네. 반드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다 공개적으로 세계에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번 회담이 비록 일종의 잠수함 회담 비슷한데 물속에 잠긴 부분이 더 많다고 봐요. 공동성명도 없고 기자회견도 없었지만은 사실은 회담을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은 그 표정을 볼 때 대단히 그 만족한 그런 표정인데 트럼프는 그 표현으로서 대단히 그 의미 있고 그 만족스러운 것다 이렇게 했고 그게 네. 수사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은 본 회담에서 어쨌든 미국하고 화해 분위기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아마 그게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는 공개하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그 내용들이 있다. 아마 16일 날 부통령이 오면은 미국 부통령이 오면 조금씩 공개되어질 겁니다. 예. 예. 박 교수님, 애초에 처음에 이제 공동 성명 없이 결과를 따로 이렇게 추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미리 얘기가 됐었다고 하던데요. 이런 적이 보통 통상 있는 예, 일인가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정상 간의 그 회담에는 사전에 의제가 조율이 되고 의제가 예. 발표가 됩니다. 근데 양측에서 미국 나오는 의제, 중국 나오는 의제가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의제 조율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회담 일정을 찾아 우리가 따라가 보더라도 그게 힘들다라는 것을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만찬은 말 그대로 만찬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전체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회의를 할 때 전체 회담을 해서 뭔가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는 게 나오죠. 그러면 정상 간에 단독 회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독 회담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무 회담을 해야 그 최종적으로 뭔가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일정 자체에서 그런 단독 회담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서로 간의 입장을 한번 확인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그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회담을 좀 추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소장님께서 북핵 문제를 눈여겨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두 정상이 이 협력을 하겠다는 거에는
네, 공감을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이 예.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회담하기 전에는 마치 뭐 금방 선제 공격이라도 할 것 같은 자세를 취했지요. 그런데 이제 두 정상이 회담을 하고 난 후에 공동으로 표현한 것은 예. 북핵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걸 공동 인식한다. 그거하고 억제를 위해서 서로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제대로 협력을 안 하면은 미국은 혼자 하겠다. 요 세 가지 행동을 내용이 하겠다. 지금 발표가 예. 되었어요. 그랬는데 북한의 핵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이미 종전부터 서로 인식을 하던 거고 협력이라 하는 억제를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중국이 진심껏 협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키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사실 물밑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끊어라. 예를 들면은 중국의 영해상에 북한 선박 못 들어오게 하고 예. 중국의 영공상에 북한 비행기 못 들어오게 하고 영토에는 그 지금도 많이 드나드는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왔다 갔다 못하게 해라 하는 정도까지 요구한다고 저는 알고가 있어요. 네. 만약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진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말로써 중국이 미국을 속이게 되지요. 이제 이런 단계가 되면 미국 혼자 하겠다. 막 이런 약속 그런 이야기들이 심각하게 논의는 되었는데 표현은 이 정도로 하고 말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시리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3국의 개입을 최소화, 제3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미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예. 이번에 뭐 화학 무기를 사용을 했을 때도 중국의 그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만찬 끝나자마자 공격을 감행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 덕분에 전 세계 언론들은 사실 미중 정상회담보다는 그 시리아 공격에 대해서 지금 더 많은 그 관심들을 보이고 네. 있죠. 그러니까 중국 측 입장에서는 썩히 기분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중국에게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겁니다.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말을 했지만 지금 국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한 것이 행동이 뒤따르지 못했다라는 건데 시리아의 사태는 사실은 시리아에 개입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고 이게 뭐 선을 몇 번 넘었다 얘기를 하자마자 48시간도 안 돼서 전격적으로 행동을 감행을 한 거거든요. 충분히 북한과 중국한테 주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 행동을 하겠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독자 행동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계가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중국을 좀 압박하는 정책으로 분명히 갈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한다라는 것은 결국 중국을 압박을 해야 대북 제재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ZTE라는 이제 중국 기업을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거를 확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거래를 다 막겠죠. 중국이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고 그리고 그거의 마지막 단계는 여전히 세컨더리 보이콧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카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군사적인 조치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군사적인 조치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적인 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드 포대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유사한 공세적인 무기를 한반도에 순환 배치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마지막 단계는 우리 송 소장님 말씀하신 해상 봉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전에 거론됐던 이 선제 타격 가능성 이게 실제 미국이 좀 염두에 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살아있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만약 중국이 협조를 안 하면 미국 혼자 하겠다 그런 데는 그중에 작전 거론되는 중에 게. 하나는 이거거든요. 예, 그렇죠. 방금 우리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종전에 오바마 정부 한 것을 늘 잠자는 정부 제대로 실효성도 없는 걸 해가지고 시간만 끌고 북한이 저렇게 되고 중국이 미국의 재앙이 됐다.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제재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 그 다음에는 이제 극비 군사 작전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코버트 오퍼레이션이다 이제 일하는데 예, 예. 그런 그 군사 작전 중에 뭐 참소 작전이라든가 내륙 작전이라든가 평양을 뭐 봉쇄하다든가 그걸 사실 작년부터 연습들을 지금 하고 있지요. 막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되는 선제 타격. 우리가 선제 타격이라면 항상 대바다 침묵 없지 않느냐 그런데 선제 타격의 주 전제 조건은 절대 선제 타격을 제1 가격을 받은 측에서 의지를 상실해 버리거나 대바다 칠 능력까지 상실하는 걸 선제 타격이라 그래요. 네. 그 예. 완벽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 안 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레짐 체인지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금 북한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핵은 실제 미국이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예. 그런 치밀한 미국은 각종 전략 전술 온갖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치밀하게 연구하고 지금 이미 대안도 마련해 놓고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또 주목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사드 문제인데 앞서 브리핑에서는 사드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오전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한 어떤 미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니 그 이제 저 공동 성명에도 그게 없고 기자회견에도 없을 때 사드는 거론도 안 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예. 네. 그 왜냐하면 트럼프가 심약하다든가 지금 그 팀이 뭐 주저주저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팀 같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한 강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내용인데 이거는 얼마든지 이걸 갖고 이야기를 많이 끌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할 소리 다 했다 하는 면에서 아침 일찍 우리 황교안 그 권한대행한테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할 소리 다 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아마 중국이 이거는 발표하지 마자 하고 매달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관계도 있고 지금 그렇게 사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신정부가 들어와야 중국이 무슨 자세 변화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예. 면에서 중국이 절대 언급을 하지 말자 하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중국의 어떤 입장을 반영해서 브리핑에서는 이 사드 관련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브리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공동 성명과 기자회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이라는 게 사실상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이랑 재무장관이 아주 짧게 언급을 한 거고 네. 예. 뭐 사안도 거의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상 많은 얘기들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것은 없고요. 당연히 사드 문제 저도 언급을 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중요하다는 게 한국이 사드 보복을 당하고도 있지만 이 사드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을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이 사드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제재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그런 제재를 과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2014년 7월에 시진핑 주석이 본인의 입으로 처음 사드 반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공식 석상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천명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양보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명분이 쌓이고 뭔가 계기가 있어야 이 부분을 아마 철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송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우리나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이제 사드 보복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 목소리를 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한 30일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손 놓고 있자니 실제적 경제적으로 타격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30일도 굉장히 큰 기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쉽게 철회될 것 같지는 않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최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명분과 계기가 없는 것을 철회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명분과 계기를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의 핵심은 중국도 한국이랑 미국이 절대 사드를 철회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한국에 등장하더라도 어떤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드는 계속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중국도 이른바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적절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이 사드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사드 문제는요. 예.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식을 보면은 이거는 안보 이슈다. 안보 이슈는 뭐 적대국 혹은 적성국하고 무슨 흥정하고 협상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하고 예. 심플하게 딱 이건 그만 협상할 의제로 다루지를 않아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분명히 그걸 밝혔을 거예요. 더 이상 이걸 우리하고 협상하려 하지 마라. 이래서 미국이라든가 이제 우리 한국 정부도 그걸 알지요. 우리도 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나 방금 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쪽 그 명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은 조금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참아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